1973년 8월 8일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 오전 11시경 비밀 회동을 위해 한 남자가 22층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해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던 김대중이었다. 마침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민주통일당 양일동 당수를 만나러 온 길이었다. 은밀한 대화를 위해 경호원도 모두 물리친 자리. 양일동의 측근으로 김대중의 먼 친척벌 되는 김경인 의원만이 배석했을 뿐이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이에서 적금해가지고 보유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상대방 입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산수양 문제 여러 가지 그 미묘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이 안 된다고. 오후 1시경 이야기를 마친 김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응을 위해 김경인 의원이 복도로 따라 나섰다. 한 6, 7번 걸었을 거예요. 막 그런 정도로 나갔더니 일시에 돌연 옆에 방에서 3사람, 앞에 방에서 2사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5사람인가 6사람이 한꺼번에 우리 둘이를 둘러쌌죠. 바로 옆방인 2210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괴한 3명은 김대중이 2211호실을 막 나서는 순간 맞은편 방에서 나온 2~3명의 건장한 사나이들과 합세 김대중을 덮쳤다. 묵고 싶은 방을 선택할 수 없는 일본 호텔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괴한들이 어떻게 바로 옆방과 앞방에 투숙할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10여 분 뒤 이놈들이 어느 사이에 없어요. 없어서 그냥 양일동 씨하고 나하고 접수기에 전화를 해서 마스터 키를 가져라 해가지고 옆에 방을 문을 열었더니 김대중 씨는 온 것 같은데 없고, 괴한들이 김대중을 끌고 들어갔던 방에는 독한 마취약 냄새만 진동했다. 1층 로비에 대기 중이던 김대중의 비서가 급히 뛰어올라왔다. 그러나 현장엔 양일동과 김경인 뿐이었다. 이때 범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미 김대중을 끌고 내려간 뒤였다. 김대중을 태운 범인들의 차량은 주차 요원이 주차 카드를 미처 확인할 틈도 없이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갔다. 차가 나간 시간은 오후 1시 19분. 주차 요원은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 수상한 차량의 번호를 기록해두었다. 크림색 스포츠카, 차량 번호 2077.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0개월 전, 박정희는 한국 헌정사를 뒤흔들 중대 조치를 발표했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 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10월 유신으로 모든 권력은 박정희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국회는 해산되고 대통령 직선제는 폐지되었다. 그해 12월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박정희가 유신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재추대되었다.
박정희는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만이 이 나라를 구한다고 역설했다. 반공 안보 논리에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었다. 安保というのは守る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けれども、守るには守る対象が必要です。我々が共産主義者と戦って守るのは自由です。もし自由がなくなれば守る対象がなくなるんです。安保がありえないという。 김대중은 유신이 선포될 무렵 신병 지도차 일본에 와 있었다. 기염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의원직이 박탈되자 그는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맹렬히 유신 반대운동을 벌였다. 김대중의 발언은 현지 교포와 지식인 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박정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내에서는 막 그냥 언론도 통제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당시 김대중 선생님이 유일하게 밖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 유신 당사자들로서의 그 고운 눈으로 볼 적이 있겠나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해서 그 파문을 일으켰으니까. We knew that Park Chung-hee did not like Kim Dae-jung. And we knew that for Kim Dae-jung to go abroad and then criticize Park Chung-hee first from the United States and next from Japan was a matter of great sensitivity, which would have made President Park angry. 1973년 7월 10일 미국에서 활동하던 김대중이 일본에 입국했다. 당시 일본은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극우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진보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였다. 해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김대중에게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측근들은 그의 일본행을 한사코 만류했다. 일본에 가기 전부터 누군가가 그의 생명을 노린다는 제보 편지까지 받은 터였다. 김대중은 지인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편지까지 가져왔어요. 그건 우리 집 내외, 저하고 우리 남편 최동현 씨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김대중 씨가? 네네. 만약에 오면은 여하튼간에 납치까지는 안 하고 심지어 납치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도 있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셋이가. 그러니까 절대로 동경 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본인도 알고 갔어요. 그러나 김대중은 일본행을 강행했다. 8월 9일에는 일본 자민당 중도파 의원들 70여 명이 소속된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이어서 13일에는 김대중을 중심으로 제1교포들이 모여 한민통 일본 본부를 결성할 예정이었다. 김대중이 일본에 온 뒤 그의 비서진은 한층 보안을 강화했다. 테러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극비리에 수시로 호텔을 옮겨 다녔다. 한 번도 본명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아오키 아니면 괜히 일본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또 먼저 우리가 가서 체크인 합니다. 가명을, 일본 호텔 가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가명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은 밑 차로서 지하 들어갑니다. 이제, 호텔은 제가 주차장이 지하 아닙니까? 지하 들어가, 거기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방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도쿄에 머무는 동안 김대중의 주요 거처 중 하나였던 하라다 맨션. 이곳 11층에 한국의 망명계 김대중의 사무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김대중을 경호할 비서진도 상근 5명, 비상근 5명으로 강화했다. 김대중 일행이 임대한 4개의 방 가운데 어느 방에 김대중이 있을지는 비서 중에서도 단 3명만 알도록 했다. 그런데 납치 사건 나흘 전인 8월 4일 두 번째 경고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사람 이름은 바뀔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공간 쪽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 늘 공중전화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뭐,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그런 전화예요. 그래서, 홀체 가기로 했습니다. 홀체 간다는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총이나 칼 가지고 찌를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홀체 간다는 건 납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 납치 방지를 위해 고도의 봉쇄 작전이 취해졌다. 김대중이 묶는 객실 문고리는 철사로 단단히 동여매고 누구든 비서들이 대기하는 옆방의 쪽문을 통해서만 김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차례의 납치 경고와 물샐 틈 없는 경호. 그 와중에도 위험은 시시각각 다가왔다. この部屋とこの部屋とこの部屋とこれに金田一さんを含めてだからそれを 일본의 유력한 재력가이자 김대중의 열렬한 지지자로 김대중 일행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던 하라다 사장. 그는 당시의 위험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このビルの1階の下が今はコインランドリーになってますけども、当時喫茶店、そことあとビルの裏手とこの向かい側の、肉屋さんの前に、2人ぐらいいつもタクシーを止めていて 김대중이 하라다 맨션에 머무는 날이면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맞은편 찻집에 하루 종일 낯선 남자들이 진을 쳤고 빌딩 뒤편에는 늘 같은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대담하고 치밀한 미행이 계속되었다. でね、KCIA がね、日本でね、こういうね、恐るべき国際的な拉致事件を起こすのはね、日本の国内に協力者がいなければね、不可能ですよ。全く。 김대중의 일정과 숙소는 빠짐없이 체크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이며 무슨 목적이었는지 당시로선 알 수 없었다. 뭐 우리가 그때 어떤 사람들이 미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지 그건 참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당연히 반드시 그 미행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일본 자위대든지 더 한국의 KCIA 혹은 미국의 어떤 모 기관 그런 기관에부터 우리가 반드시 그 감시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예고되었던 대로 납치 사건은 일어났다. 미국에서 경고 편지를 받은 뒤 약 한 달 만이었고 두 번째 납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나흘 만이었다. 납치범들이 김대중을 끌고 들어갔던 방 안에는 여러 점의 유류품이 남아있었다. 현장에 떨어진 파이프는 틀림없이 김대중의 것이었다. 그 밖에 범인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120cm 정도의 대형 배낭과 로프, 드링크병에 담긴 마취약과 화장지, 그리고 피우다 남은 담배꽁초와 북한제 담뱃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상황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조치를 취한 사람은 호텔에 있던 김경인 의원이었다. 그는 평소 김대중과 절친했던 우스노미야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가 오후 1시 30분. 우스노미야 의원의 비서 무라카미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시청에 연락을 취했다. だから13時35分。そうです。はい。それですぐその後ですね、国家公安委員長っていうのは、警察庁長官の上になるわけです。国家公安委員長っていうのが大臣ですね。その国家公安委員長が江崎真澄という人です。 국가공안위원장에 이어 경시청과 전직 경찰 간부 고토다에게도 긴급 출동을 의뢰했다. 전화 3통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 정도. 전화를 마친 무라카미는 황급히 차를 몰아 그랜드 팔레스 호텔로 달려왔다. 오후 1시 55분. 경시청에 알린 지 20여 분 만이었다. それだけその主なところにも連絡をして、それで現場に行ってもう警察官が到着してもう全部調べてる、こういうふうに僕は思ったんです。
そういうの行ったところが誰も来てないんです。です現場にいたのは金慶人さんとそれから両一頭さんと 그때까지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무라카미가 오고서도 1시간 남짓 지나서야 순경 한 명이 찾아왔다. 그마저도 김대중의 비서로부터 110번 신고 전화를 받고 영문 모른 채 나온 경찰이었다. 우스노미야 의원실로부터 납치 사실을 신고받은 경찰 고위층은 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걸까? 뒤늦게 일본 경시청은 호텔을 경비하고 검문 검색을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확보할 수 없었다. 오후 2시경 이미 납치 차량은 도쿄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犯人の車をさ、早く捕まえて金田一救い出せないんじゃない。日本の国内、東京からずっとやって、出るまでね、何にもでしないんだから。高速道路の緊急警戒までやってないでしょ。だからね、驚くべきことなんだよね、これは。なんでそういうことが起きたのか、意図的にそういうことしちゃったのかね。あるいは何らかの協力があったかという疑いまであるわけなんで、当時の解明を。 또 하나의 미스테리. 범인들의 목적은 납치인가 암살인가? 일본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한 대형 배낭을 두고 암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시 그 한국 그 납치 요원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그 대형 룩삭 2개, 또 숄더백 하나, 나이론끈, 무슨 뭐 티슈페이퍼 이런 것이 그 발견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단순히 납치만 하려고 했다면은 과연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결국은 그 당시 김경인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 욕조에서 김대중이를 죽여서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 도막을 내서 결국은 그 배낭에다가 집어넣어서 등산객을 가장해가지고 내려보내서 어디 이제 가다가 산에다가 파묻든지 수중 물속에 던져버리든지. 토막 살해를 위해 배낭을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중정수사국장 이용택은 이를 부인한다. 그 백이라는 피가 이렇게 스며드는 백인데 완전히 그거 비닐해가지고 방수된 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럼 토막을 넣어서 운반을 한다. 그리고 피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비닐을, 두툼 비닐을 가져가서 집어넣어가지고 밀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 아직도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장에는 상식 밖의 유류품도 여러 점 있었다. 총성도 없었는데 탁자 위에는 헌 탄환이든 탄창이 남아있었다. 쓰고 남은 헌 탄창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당시 일본 야쿠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지금도 아직 안 밝혀졌지요. 이제 일본 경시청에서 그때 그 단창 안에 조사를 하니까 몇 종류의 탄환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민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게 거기까지 내가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도 좀 수수께끼지요. 왜 그런 것을 남겨두고 갔는가. 의식적으로 그런 걸 했는지. 범행에 이용된 또 하나의 소품, 북한제 담배였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납치극이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북한 담배, 북한 돈 같은 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엄청나지만은 그런 게 다 있어요. 있으니까 담배, 돈, 절대로 그 위조 지표는 안 씁니다. 위조 지표를 하면 그거는 우리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나눠놨을까요? 북한제 담배. 오리발 내밀라 하는 그런 계획의 공작의 일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헌탄환이나 북한제 담배는 용의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의도적 소품이었다. 그러나 범인들은 결정적 증거를 남겨놓고 말았다.
현장에 있던 물컵에는 육안으로도 식별될 만큼 선명한 지문이 남아있었다. 일본 경찰은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오고서도 보름이나 지나서야 지문의 주인공을 발표했다. 김동훈. 사건 이틀 전 하타나가라는 가명으로 김대중이 갔던 객실 바로 옆방에 투숙했던 한국인. 그는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었다. 주차 요원이 목격한 범행 차량도 한국 총영사관 부용사 유영복의 소유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는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훗날 폭로된 중앙정보부의 비밀 문서에는 당시 관련자들의 명단이 적혀있다. 차량 소유주 유영복과 현장 투숙객 김동훈, 그 외 12명의 대사관 직원을 지휘한 일본 총책은 한국 대사관의 중앙정보부 책임자 김기환 공사였다. 김기환이 현지 지휘를 했다면 그 상부서는 한국의 중앙정보부다. 당시 중정의 해외 담당 차장부는 이철희, 중앙정보부장은 이후락이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에는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 하라다 맨션 앞에서 김대중을 감시하던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들은 밀리언 자료 서비스라는 사설 탐정사무소 직원들이었다. 납치 사건 한 달 전 문을 연 이 흥신소엔 간판도 없었다. 첫 의뢰자는 한국 대사관의 김동훈. 의뢰를 받은 사설 탐정사무소 소장 스보야마는 사무실을 열기 전날까지도 일본 자위대 장교였다. 스보야마의 원래 소속은 일본 육상자위대 제2부 별반, 일명 JCIA라고 불리는 비밀 정보기관이었다. 밀리언 자료 서비스는 JCIA 요원들이 급조한 사무실이었다. ピンと知るわけないよ。で、この坪山以外にもね、この更新所には現職の自衛隊員もね、星香とかなんとか出入りしててね、で、つながりがあるんですな。だから相当深いつながりが日本の我々の言う JCIA と KCIA との関係が生まれてたと。だから彼らの協力はね、この見張りだけ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もっといろんな協力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 김동훈과 스보야마의 결탁. 그것은 한국 중정과 일본 정보기관의 공모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납치 사건 직후 일본 자민당의 친 DJ 그룹인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의원들은 다나카 수상을 면담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이므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날 면담한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日本の国会でも大変厳しい追及があって、そして田中内閣も8月の末ぐらいまではですね、韓国政府に対して非常に厳しい態度をとってました。 다나카 내각은 한국 정부에 대해 범인 김동훈의 인도를 요청하고 항의의 표시로 한일 강요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断定的にですね、また昨日の捜査本部の本部長の話も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강경책에 제동이 걸렸다. 구구파 의원들은 이 사건에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된 증거가 없다며 박정희 정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당시 일본 정계는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 김대중을 초청한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가 냉전 탈피와 화해를 강조한 데 비해 구구파 모임인 아시아 연구소는 반공과 안보를 우선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유신 독재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반공 노선을 천명하는 박정희에 대해 남다른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その青蘭会の議員のところに新聞記者が取材というか歩いている時に向こうの方からこれは自作自演ということを言い出したんですね。青蘭会の人たちが金大中の自作自演だというのがもう警察も動く前からその説明が出てきたんです。 일본 구구파와 그들이 장악한 JCIA. 경시청의 늑장 수사는 거기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김대중 자작극이라는 설이 분분한 가운데 납치 차량은 이미 제2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고베시의 한적한 주택가, 오사카 총영사관의 안가로 쓰이는 집이었다. 범인들은 이곳에서 제2단계 계획에 착수했다. 전부 저 옷을 다 벗겼어요. 이 반스하고 러닝만 예급 다 벗기고 그래가지고 다른 옷을 입혔어요. 다른 옷을 입히고 신도 벗기고 다른 신 신기고 한 정도로. 그리고 이제 누워서 눕히더니 얼굴을 여기 코만 남겨놓고 감테이프로 전부 이렇게 얼굴을 감았습니다. 고베로부터 다시 차로 1시간가량 달려 니시노미야 항구에 도착한 것은 납치된 날 밤 11시경. 부대에는 김대중을 싣고 갈 요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김대중을 태운 요트가 어둠을 틈타 출발했다. 이 시각까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문 검색도 없었다. 요트로 1시간 남짓 오사카항 앞바다에 다다르자 대형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구모는 1000마력짜리 500톤급 해속선, 고성능 무선 장치가 설치된 중앙정보부의 특수 공작선이었다. 용금호에 옮겨 태워진 김대중은 닻을 넣어두는 갑판 안에 밀실에 감금되었다. 민민하고 용금호의 조리장 조시환은 눈과 입이 가리워진 이 사내가 김대중이란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렇게 그냥 묶고 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그다음에 여기 엎어줄에 깔아놓는데 그냥 안 채놨었으니까. 등에다가 판자를 깔아가지고 그 판자하고 내 몸을 3군데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나무 토막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묶고 또 호타이로 이제 감옥하고 아이때 그러니까 맨이 요호의 맨이 어느 목가이 스카지 대보고 했다. 목가이네. 그때마다 호타이에 소시대 간쇼구대에다가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 각기 한 30-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근데 일체 말하면 작업하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일체 말 안 해요. 짐작한데 한 4명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좀 정신이 아주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한 생각 갖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몇 분이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북한이 시다 한붕어 구할되면 있거라 위에다 기도면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뜯을것을 하면 문짝에서 뜯을 생각 어림도 없어요. 오사카항을 출발한 지 3시간쯤 후 범인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김대중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 근데 이제 갑판 위에까지 올라가지고 발다리에다 무거운 돌을 묶고 이래놓으니까 그냥 밀어 던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는 무거워가지고 또 오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장이지 뭐. 그 배 안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다고 팔다리에다 무거운 물체를 매달고 막 그랬겠어요. 그건 수장시킬 날은 저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도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범인들의 수장 계획은 뜻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84년 일본에서 결성된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이토 교수는 이에 관한 증언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 これはですね、ドナルド・レナードさんのインタビューですね。
それからそのドナルド・レナードさんといえばですね、1980年の 레너드는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지난 93년 작고했다. We expressed our concern over the safety and the security of Kim Tae-chung. We said we had a high regard for Kim Tae-chung because he was a respected political leader in Korea. Let me explain why we said these particular things. First, we wanted to get across a message to whoever had Kim Tae-chung as well as to the Japanese government. 납치 사건 11시간 뒤 레너드는 즉각 성명을 발표, 김대중의 안전에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다. 미국이 김대중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이 미국의 주목을 이끈 결정적 계기는 71년 대통령 선거였다. 미 국무부가 김대중의 이력과 사상을 낱낱이 조사한 개인 파일을 작성한 것도 이 무렵이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김대중의 공세에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 또 당선이 되면 총통제를 맹글러가지고 영구집권을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내가 벌리는 이 방대한 사업이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한 번만 더 나가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거전은 백중세였다. 부정선거 시비가 이른 가운데에서도 김대중은 46%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 선거를 계기로 미국은 김대중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 결국 박정희가 당선됐지만 그 승리는 씁쓸했다. We do know that President Kim Dae-jung almost beat Park Chung-hee in a 1971 election. And in fact, there are some ideas that the election votes were not honestly handled and that actually Kim Dae-jung may have won that election.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중적이었다. 선거에서 한국인의 민주화 열망을 인정하면서도 박정희에 대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71년 선거 직후 미 국무부가 백악관 키신저 보좌관에게 보낸 비밀 전문. 상당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박정희가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박정희가 안정적인 집권을 유지하길 바라면서도 그의 강압적 통치가 파국을 부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김대중의 구명에 나선 것은 그런 맥락이었다. 당시 닉슨은 냉전 해소를 위해 중국과 수교를 맺고 2만 명의 주한 미군을 철수시켰다. 신대땅 때 국제 무대에서 박정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었다. 한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2시간 후 서울. I was at a luncheon meeting on the Yongsan Army post, and I had an urgent message from Ambassador Habib to report to his office immediately. 하비브 대사는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안에 사건 진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He said, I can almost remember his exact words. He said, I know how things work in this country.
They are not going to kill Kim Dae-jung for 24 hours. They're going to wait to see what I say. And he said, if I am able to tell Blue House tomorrow morning who has kidnapped him and where he is, I think we can save his life. 하비브의 예측은 적중했다. 김대중을 납치한 범인들은 도쿄에서 고베를 거쳐 용금호에 태울 때까지 김대중을 암살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Were very active over that night, reaching out to people they knew, and to say what happened to Kim Dae-jung, and who ordered it, and where is he. And so,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it became very clear that it was KCIA that had engineered his kidnapping. 다음 날 그레그의 보고를 받은 하비브 대사는 즉각 청와대로 향했다. 하비브는 박정희에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 한국 중정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사건에 가담한 중정 요원 몇 명의 이름까지 거명했다. 암살 계획이 강행될 경우 박정희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될 수도 있었다. 몇 시간 뒤 용금호 가판 위로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 눈도 감았지만 이 빨간빛이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다!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전부 일체의 비행기라고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펑펑 소리가 나고, 배가 막 속력을 내서 미친 듯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다. 이제 알 수가 없죠. 그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미국 비행기도 아니고 일본 해상방위청의 초계기였어요. そして、一つはやはり例などからですね、ハビブ大使ですね。ハビブ大使を通して、パクチョンヒ大統領に金大中を殺すな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ね。And suddenly a message came to the boat, and everything changed. His hands were untied, he was given something to drink, he was brushed off, and people treated him with some respect. So that a signal came from Seoul saying, do not kill him. 1973년 8월 12일 아침, 용금호는 부산 부두에 도착했다. 김대중을 배에 태운 지 53시간 만이었다. 누가 젊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와가지고 김대중 선생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저쪽 의자에 앉아서 있으니까 나보고 왜 당신은 해외에 나가서 국가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짓 하고 다니냐. 또私に対してなぜあなたは反国家的な行動をしたか。그럼 왜 했다가私は反国家的な行動をしたことないと。私は박정희政権을反対했지, 私は国家を反対したことない. 그러니까, 彼が、今のその政治理論では、国家も政府もないです. 범인들은 자신들이 김대중의 해외 활동에 불만을 품은 애국 청년 구국대라고 밝혔다. 그들은 다시 김대중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 (73년 8월 13일) 오후 8시경 마침내 납치범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자택 부근에 내려놓은 뒤 사라졌다. 사건 발생 129시간 만의 귀환. 참으로 기나긴 5박 6일이었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대중은 살아 돌아왔다. 다음 날 중정수사국장 이용택은 박정희의 전화를 받았다. 그 납치 사건을 자네가 했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 혹 내가 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예? 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야 혹시 이제 KT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줄 알고 그러시는지 그 납치 사건을 그 자네들이 했나 이러시더만요. 그런데 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거를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유라 부장한테다가 납치해라든지 살해를 하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면은 그 중앙정보부 의장 밑에 있는 수사국장부 그걸 조사하라고 그러시겠느냐 이겁니다. 과연 박정희는 납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박정희의 통치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시 이후락이 박정희 제가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 발생 14년 만인 지난 87년, 이후락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을 박정희가 지시하고 중정이 실행했다는 한 월간지의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 사건 지시요? 네. 그 진상은 밝혀질 때가 온다고 이야기했죠. 박 대통령이 명령하셨습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글쎄, 그것은 언젠가 정부 당국이 발표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개입하신 것이 틀림없구나라는 그런 뉘앙스를 오히려 봤는데. 글쎄,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이 얕은 문제의 핵심은 그 사실이 아니라 내가 공권력 개입을 시행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은 해명하러 온 거고요. 공권력 개입이 없다는 것만 이후락은 구체적 질문에는 답변을 드린 채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80년 서울의 봄 당시 이후락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 최영근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73년 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끌려가서 범행 지시를 받고 하도 그 엄청난 일이라서 착수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중에 또 한 번 불려가서 이제 엄명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마지못해 하기도 했다. 이걸 보면은 역시 박 대통령 지시설이 신빙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박정희가 꺼려한 것만은 분명하다. 75년 한국 정부는 김동훈을 면직시키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종결했고, 이어서 일본 경찰청도 김대중 납치 사건은 김동훈의 개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일 양국 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였다. 73년 11월 김종필은 박정희의 친서를 들고 가나타를 방문, 수사를 일단락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훗날 제기되었다. 했어요. 3억 엔 갖다 줬어요. 3억 엔? 네. 일본 돈 3억 엔. 현금이니까. 응? 그냥 박스로 돈 딱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한 2번인가 3번인가 넣어가지고 줬지요. 문명자 기자에 따르면 박정희는 조중훈 회장의 일본 인맥을 활용해 다나카에게 로비 자금 3억 엔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정희時代、1965年の日韓条約以後ですけれども、ずっと軍事政権の時代は日本と韓国の黒い癒着と言われていた。表向きのお金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裏からお金が行き来する黒い癒着があった。それはやっぱりその黒い癒着というものがあって、金大中さんの拉致事件、あるいは暗殺計画が成り立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から。 한일 양국의 야합을 통한 사건 무마. 그 내막을 아는 미국도 입을 다물었다. 하비브 대사의 보고서 가운데 한일 관계와 관련된 대목은 까맣게 지워진 채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흘렀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자리를 떠났다. 다나카는 금권 선고로 실각한 뒤 로키드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박정희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실행했던 중앙정보부에 의해 스스로 희생되었다. KT 공작과 관련해 중정부장에서 해임된 이후락은 현재 정치 무대를 멀리 떠난 채 은둔 중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물러난 뒤에도 김대중 납치 사건은 여전히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각국의 이익을 앞세워 진실을 은폐했던 한미일 3국의 은밀한 관계가 아직도 서로의 치부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얼굴을 여기 코만 남겨놓고 감테이프로 전부 이렇게 얼굴을 감았습니다. 고베로부터 다시 차로 1시간가량 달려 니시노미야 항구에 도착한 것은 납치된 날 밤 11시경. 부대에는 김대중을 싣고 갈 요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김대중을 태운 요트가 어둠을 틈타 출발했다. 이 시각까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문 검색도 없었다. 요트로 1시간 남짓 오사카항 앞바다에 다다르자 대형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구모는 1000마력짜리 500톤급 해속선, 고성능 무선 장치가 설치된 중앙정보부의 특수 공작선이었다. 용금호에 옮겨 태워진 김대중은 닻을 넣어두는 가판안의 밀실에 감금되었다. 민민하고 용금호의 조리장 조시환은 눈과 입이 가리워진 이 사내가 김대중이란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렇게 그냥 묶고, 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엎어줄에 깔아놓는데 그냥 앉혀놨었으니까. 통에다가 판자를 깔아가지고, 그 판자하고 내 몸을 3군데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나무 토막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묶고, 또 호타이로 이제 감옥하고 아이때 그러니까 맨이 요호의 맨이 어느 목가이 스카지 대보고 했던 목가이네 그때마다 호타이에 소시대 간쇼구제에다가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 각기 한 30-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근데 일체 말하면, 작업하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일체 말 안 해요. 짐작한데 한 4명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좀 정신이 아주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한 생각 같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역시 박 대통령 지시설이 신빙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박정희가 꺼려한 것만은 분명하다. 75년 한국 정부는 김동훈을 면직시키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종결했고, 이어서 일본 경찰청도 김대중 납치 사건은 김동훈의 개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일 양국 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였다. 73년 11월 김종필은 박정희의 친서를 들고 다나카를 방문, 수사를 일단락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훗날 제기되었다. 했어요. 3억 엔 갖다 줬어요. 3억 엔? 네. 일본 돈 3억 엔. 현금이니까. 응? 그냥 박스로 돈 딱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한 2번인가 3번인가 넣어가지고 줬지요. 문명자 기자에 따르면 박정희는 조중훈 회장의 일본 인맥을 활용해 다나카에게 로비 자금 3억 엔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パクチョンヒ時代、1965年の日韓条約以後ですけれども、ずっと軍事政権の時代は日本と韓国の黒い癒着と言われていた。表向きのお金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裏からお金が行き来する黒い癒着があった。それはやっぱりその黒い癒着というものがあって、金大中さんの拉致事件、あるいは暗殺計画が成り立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から。 한일 양국의 야합을 통한 사건 무마. 그 내막을 아는 미국도 입을 다물었다. 하비브 대사의 보고서 가운데 한일 관계와 관련된 대목은 까맣게 지워진 채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흘렀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자리를 떠났다. 다나카는 금권 선고로 실각한 뒤 록히드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박정희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실행했던 중앙정보부에 의해 스스로 희생되었다. KT 공작과 관련해 중정부장에서 해임된 이후락은 현재 정치 무대를 멀리 떠난 채 은둔 중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물러난 뒤에도 김대중 납치 사건은 여전히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각국의 이익을 앞세워 진실을 은폐했던 한미일 3국의 은밀한 관계가 아직도 서로의 치부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구파 의원들은 이 사건에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된 증거가 없다며 박정희 정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당시 일본 정계는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 김대중을 초청한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가 냉전 탈피와 화해를 강조한 데 비해 구구파 모임인 아시아 연구소는 반공과 안보를 우선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유신 독재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반공 노선을 천명하는 박정희에 대해 남다른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その青蘭会の議員のところに新聞記者が取材というか歩いてる時に向こうの方からこれは自作自演ということを言い出したんですね。青蘭会の人たちが金大中の自作自演だというのがもう警察も動く前からそのセリフが出てきたんです。 일본 구구파와 그들이 장악한 JCIA. 경시청의 늑장 수사는 거기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김대중 자작극이라는 설이 분분한 가운데 납치 차량은 이미 제2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고베시의 한적한 주택가, 오사카 총영사관의 안가로 쓰이는 집이었다. 범인들은 이곳에서 제2단계 계획에 착수했다. 전부 저 옷을 다 벗겼어요. 이 반스하고 러닝만 이거 다 벗기고 그래가지고 다른 옷을 입혔어요. 다른 옷을 입히고 신도 벗기고 다른 신 신기고 한 정도로. 그리고 이제 누워서 눕히더니 얼굴을 여기 코만 남겨놓고 가문테이프로 전부 이렇게 얼굴을 감았습니다.
꼬베로부터 다시 차로 1시간가량 달려 니시노미야 항구에 도착한 것은 납치된 날 밤 11시경. 부대에는 김대중을 싣고 갈 요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김대중을 태운 요트가 어둠을 틈타 출발했다. 이 시각까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문 검색도 없었다. 요트로 1시간 남짓 오사카항 앞바다에 다다르자 대형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구모는 1000마력짜리 500톤급 해속선, 고성능 무선 장치가 설치된 행에 비추어 괴한들이 어떻게 바로 옆방과 앞방에 투숙할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10여 분 뒤. 이놈들이 어느 사이에 없어요. 없어서 그냥 양일동 씨하고 나하고 접수기에 전화를 해서 마스터 키를 가져라 해가지고 옆에 방을 문을 열었더니 김대중 씨는 옹호 간데 없고, 괴한들이 김대중을 끌고 들어갔던 방에는 독한 마취약 냄새만 진동했다. 1층 로비에 대기 중이던 김대중의 비서가 급히 뛰어올라왔다. 그러나 현장엔 양일동과 김경인 뿐이었다. 이때 범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미 김대중을 끌고 내려간 뒤였다. 김대중을 태운 범인들의 차량은 주차 요원이 주차 카드를 미처 확인할 틈도 없이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갔다. 차가 나간 시간은 오후 1시 19분. 주차 요원은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 수상한 차량의 번호를 기록해두었다. 크림색 스포츠카, 차량 번호 2077.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0개월 전, 박정희는 한국 헌정사를 뒤흔들 중대 조치를 발표했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 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10월 유신으로 모든 권력은 박정희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국회는 해산되고 대통령 직선제는 폐지되었다. 그해 12월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박정희가 유신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재추대되었다. 박정희는 일사불란한 통치체제만이 이 나라를 구한다고 역설했다. 반공 안보 논리에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었다. 안보 때문에 만들지 않았겠고요. 헌탄환이나 북한제 담배는 용의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의도적 소품이었다. 그러나 범인들은 결정적 증거를 남겨놓고 말았다. 현장에 있던 물컵에는 육안으로도 식별될 만큼 선명한 지문이 남아있었다. 일본 경찰은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오고서도 보름이나 지나서야 지문의 주인공을 발표했다. 김동훈. 사건 이틀 전 하타나가라는 가명으로 김대중이 갔던 객실 바로 옆방에 투숙했던 한국인. 그는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었다. 주차요원이 목격한 범행 차량도 한국 총영사관 부용사 유영복의 소유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는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훗날 폭로된 중앙정보부의 비밀 문서에는 당시 관련자들의 명단이 적혀있다.
차량 소유주 유영복과 현장 투숙객 김동훈, 그 외 12명의 대사관 직원을 지휘한 일본 총책은 한국 대사관의 중앙정보부 책임자 김기환 공사였다. 김기환이 현지 지휘를 했다면 그 상부서는 한국의 중앙정보부다. 당시 중정의 해외 담당 차장부는 이철희, 중앙정보부장은 이후락이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에는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 하라다 맨션 앞에서 김대중을 감시하던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들은 밀리안 자료 서비스라는 사설 탐정사무소 직원들이었다. 납치 사건 한 달 전 문을 연 이 흥신소엔 간판도 없었다. 첫 의뢰자는 한국 대사관의 김동훈. 의뢰를 받은 사설 탐정사무소 소장 츠보야마는 사무실을 열기 전날까지도 일본 자위대 장교였다. 츠보야마의 원래 소속은 일본 육상자위대 제2부 별반, 일명 JCIA라고 불리는 비밀 정보기관이었다. 밀리언 자료 서비스는 JCIA 요원들이 급조한 사무실이었다. ピンと知るわけないよ。で、この坪山以外にもね、この更新所には現職の自衛隊員もね、星香とかなんとか出入りしててね、で、つながりがあるんですな。だから相当深いつながりが日本の我々の言う JCIA と KCIA との関係が生まれてたと。だから彼らの協力はね、この見張りだけ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もっといろんな協力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 김동훈과 츠보야마의 결탁. 그것은 극우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진보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였다. 해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김대중에게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측근들은 그의 일본행을 한사코 만류했다. 일본에 가기 전부터 누군가가 그의 생명을 노린다는 제보 편지까지 받은 터였다. 김대중은 지인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편지까지 가져왔어요. 그건 우리 집 내외, 저하고 우리 남편 최동현 씨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김대중 씨가? 네네. 만약에 오면은 여하튼간에 납치까지는 안 하고 심지어 납치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도 있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셋이가. 그러니까 절대로 동경 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누이 본인도 알고 갔어요. 그러나 김대중은 일본행을 강행했다. 8월 9일에는 일본 자민당 중도파 의원들 70여 명이 소속된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이어서 13일에는 김대중을 중심으로 제1교포들이 모여 한민통 일본 본부를 결성할 예정이었다. 나중에 자료 나옵니다. 김대중이 일본에 온 뒤 그의 비서진은 한층 보안을 강화했다. 누굴 만났다. 테러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극비리에 수시로 호텔을 옮겨 다녔다. 한 번도 본명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아오키 아니면 괜히 일본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또 먼저 우리가 가서 체크인 합니다. 가명을 일본 호텔 가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가명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은 밑 차로서 지하 들어갑니다. 이제 호텔은 되게 주차장이 지하 아닙니까? 지하 들어가 거기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방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도쿄에 머무는 동안 김대중의 주요 거처 중 하나였던 하라다 맨션. 이곳 11층에 한국의 망명계 김대중의 사무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김대중을 경호할 비서진도 상근 5명, 비상근 5명으로 강화했다. 김대중 일행이 임대한 4개의 방 가운데 어느 방에 김대중이 있을지는 비서 중에서도 단 3명만 알도록 했다. 그런데 납치 사건 나흘 전인 8월 4일 두 번째 경고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사람 이름은 바뀔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공간 쪽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 늘 공중 전화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그 배 안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다고 팔다리에다 무거운 물체를 매달고 막 그랬겠어요. 그건 수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도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범인들의 수장 계획은 뜻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84년 일본에서 결성된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이토오 교수는 이에 관한 증언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 これはですね、ドナルド・レナードさんのインタビューですね。それからそのドナルド・レナードさんといえばですね、1980年の 레너드는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지난 93년 작고했다. We expressed our concern over the safety and the security of Kim Tae-chung. We said we had a high regard for Kim Tae-chung because he was a respected political leader in Korea. Let me explain why we said these particular things. First, we wanted to get across a message to whoever had Kim Tae-chung as well as to the Japanese government. 납치사건 11시간 뒤 레너드는 즉각 성명을 발표, 김대중의 안전에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다. 미국이 김대중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이 미국의 주목을 이끈 결정적 계기는 71년 대통령 선거였다. 미 국무부가 김대중의 이력과 사상을 낱낱이 조사한 개인 파일을 작성한 것도 이 무렵이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김대중의 공세에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 또 김대중 납치 사건에는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 하라다 맨션 앞에서 김대중을 감시하던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들은 밀리언 자료 서비스라는 사설 탐정사무소 직원들이었다. 납치사건 한 달 전 문을 연 이 흥신소엔 간판도 없었다. 첫 의뢰자는 한국 대사관의 김동훈. 의뢰를 받은 사설 탐정사무소 소장 스보야마는 사무실을 열기 전날까지도 일본 자위대 장교였다. 스보야마의 원래 소속은 일본 육상자위대 제2부 별반, 일명 JCIA라고 불리는 비밀 정보기관이었다. 밀리언 자료 서비스는 JCIA 요원들이 급조한 사무실이었다. ピンと知るわけないよ。で、この坪山以外にもね、この、更新所には、現職の自衛隊員もね、星香とかなんとか出入りしててね。で、つながりがあるんですな。だから相当深いつながりが、日本の我々の言う JCIA と KCIA との関係が生まれてたと。だから彼らの協力はね、この宮城だけ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もっといろんな協力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 김동훈과 스보야마의 결탁. 그것은 한국 중정과 일본 정보기관의 공모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납치 사건 직후 일본 자민당의 친 DJ 그룹인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의원들은 다나카 수상을 면담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이므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날 면담한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日本の国会でも大変厳しい追及があって、そして田中内閣も8月の末ぐらいまではですね、
韓国政府に対し非常に厳しい態度をとってました。 타나카 내각은 한국 정부에 대해 범인 김동훈의 인도를 요청하고 항의의 표시로 한일 강력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강경책에 제동이 걸렸다. 구구파 의원들은 이 사건에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된 증거가 없다며 박정희 정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당시 일본 정계는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 김대중을 초청한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가 냉전 탈피와 화해를 강조한 데 비해 구구파 모임인 아시아 연구소는 반공과 안보를 우선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유신 독재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반공 노선을 천명하는 박정희에 대해 남다른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その青嵐会の議員のところに新聞記者が取材というか歩いてる時に向こうの方 외국에서도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해서 그 파문을 일으켰으니까. We knew that Park Chung-hee did not like Kim Dae-jung, and we knew that for Kim Dae-jung to go abroad and then criticize Park Chung-hee first from the United States and next from Japan was a matter of great sensitivity, which would have made President Park angry. 1973년 7월 10일 미국에서 활동하던 김대중이 일본에 입국했다. 당시 일본은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극우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진보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였다. 해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김대중에게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측근들은 그의 일본행을 한사코 만류했다. 일본에 가기 전부터 누군가가 그의 생명을 노린다는 제보 편지까지 받은 터였다. 김대중은 지인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편지까지 가져왔어요. 그건 우리 집 내외, 저하고 우리 남편 최동현 씨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김대중 씨가? 네네. 만약에 오면은 여하튼간에 납치까지는 안 하고 심지어 납치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도 있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셋이가. 그러니까 절대로 동경 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누이 본인도 알고 갔어요. 그러나 김대중은 일본행을 강행했다. 8월 9일에는 일본 자민당 중도파 의원들 70여 명이 소속된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이어서 13일에는 김대중을 중심으로 제1교포들이 모여 한민통 일본 본부를 결성할 예정이었다. 김대중이 일본에 온 뒤 그의 비서진은 한층 보안을 강화했다. 테러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극비리에 수시로 호텔을 옮겨 다녔다. 한 번도 본명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뭐 아오키 아니면 괜히 일본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또 먼저 우리가 가서 체크인 합니다. 가명을 일본 호텔 가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가명을 해가지고 선생님은 밑 차로서 지하 들어갑니다. 이제 호텔은 되게 주차장이 지하 아닙니까? 지하 들어가 거기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방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도쿄에 머무는 동안 김대중의 주요 거처 중 하나였던 하라다 맨션. 이곳 11층에 한국의 망명계 김대중의 사무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다른 옷을 입혔어요. 다른 옷을 입히고 신도 벗기고 다른 신 챙기고 한 정도로. 그리고 이제 누워서 눕히더니 얼굴을 여기 코만 남겨놓고 감테이프로 전부 이렇게 얼굴을 감았습니다. 고베로부터 다시 차로 1시간가량 달려 니시노미야 항구에 도착한 것은 납치된 날 밤 11시경. 부대에는 김대중을 싣고 갈 요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김대중을 태운 요트가 어둠을 틈타 출발했다. 이 시각까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문 검색도 없었다.
요트로 1시간 남짓 오사카항 앞바다에 다다르자 대형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구모는 1000마력짜리 500톤급 해속선, 고성능 무선 장치가 설치된 중앙정보부의 특수 공작선이었다. 용금호에 옮겨 태워진 김대중은 닻을 넣어두는 갑판 안에 밀실에 감금되었다. 민민하고 용금호의 조리장 조시환은 눈과 입이 가리워진 이 사내가 김대중이란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렇게 그냥 묶고, 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엎어줄에 깔아놓는데 그냥 앉혀놨었으니까. 등에다가 판자를 깔아가지고, 그 판자하고 내 몸을 3군데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나무 토막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묶고, 또 호타이로 이제 감옥하고 아이때. 그러니까 맨이 요호의 맨이 어느 목가이 스카지 대보고 했다. 목가이네. 그때마다 호타이에. 소시대 간쇼구대에다가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 각기 한 30-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근데 일체 말하면, 작업하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일체 말 안 해요. 짐작한데 한 4명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좀 정신이 아주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뉘앙스를 오히려 봤는데. 글쎄,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이 얕은 문제의 핵심은 그 사실이 아니라 내가 공권력 개입을 시행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은 해명하라고 보는 거예요. 공권력 개입이 없다는 것만. 이후락은 구체적 질문에는 답변을 드린 채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80년 서울의 봄 당시 이후락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 최영근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73년 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끌려가서 범행 지시를 받고 하도 엄청난 일이라서 착수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중에 또 한 번 불려가서 이제 엄명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마지막에 하기도 했다. 이걸 보면은 역시 박 대통령 지시설이 신빙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박정희가 꺼려한 것만은 분명하다. 75년 한국 정부는 김동훈을 면직시키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종결했고, 이어서 일본 경수청도 김대중 납치 사건은 김동훈의 개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일 양국 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였다. 73년 11월 김종필은 박정희의 친서를 들고 다나카를 방문, 수사를 일단락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훗날 제기되었다. 했어요. 3억 엔 갖다 줬어요. 3억 엔? 네. 일본 돈 3억 엔. 현금이니까. 응? 그냥 박스로 돈 딱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한 2번인가 3번인가 넣어가지고 줬지요. 문명자 기자에 따르면 박정희는 조중훈 회장의 일본 인맥을 활용해 다나카에게 로비자금 3억 엔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정희時代、1965年の日韓条約以後ですけれども、ずっと軍事政権の時代は日本と韓国の黒い癒着と言われていた。表向きのお金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裏からお金が行き来する黒い癒着があった。それはやっぱりその黒い癒着というものがあって、金大中さんの拉致事件、あるいは暗殺計画が成り立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から。 한일 양국의 야합을 통한 사건 무마. 그 내막을 아는 미국도 입을 다물었다. 하비브 대사의 보고서 가운데 한일 관계와 관련된 대목은 까맣게 지워진 채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흘렀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은 하나